예, 그 쪽지 시험을 여러분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고 교과서를 잘 정리해야 쪽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뭐 내용을 뭐 보니까 그 답안지를 보니까 개념도 안 쓰고 의의도 안 쓰고 그냥 그래프만 그려놓고 뭐 그런 사람들 많던데, 항상 그 경제학은 세 가지, 서술적인 설명하고 그래프 그다음에 수식의 설명이 골고루 이렇게 잘 들어있어야 좋은 답안이에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고, 내용 정리를, 교과서를 자꾸 요약하는 노력을 해야 돼. 교과서는 그 그래프 한 개 설명에 뭐 한 페이지로 돼 있다거나 두 페이지 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서너 줄로 자꾸 요약하는 연습들을 여러분 많이 해야 그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요약되어 있는 자료들도 보고 참고는 하되 자기가 해야 돼요. 166페이지 소비자 잉여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소비 선택으로는 바로 가겠습니다. 그 소비자 잉여를 보면 166페이지 거기 첫 번째 단락을 좀 체크해서 보세요. 소비자 잉여 지금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상품의 교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밑줄. 그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샀다고 할 때 밑줄 긋시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밑줄.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 이거하고 실제 지불 금액을 비교해 보면 항상 지불 용의가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 이걸 바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그러고, 그 소비자 잉여의 밑에 보면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그 소비자 잉여 그 수요 곡선이 거기 보상 수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보상 수요 곡선. 이 보상 수요 곡선은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뭘 제거했다고? 소득 효과를 제거했어. 그래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인데, 가격이 거기 그 보세요. 0 원점에서 저 위에 수요 곡선 높이는 얼마만큼이야? A의 높이죠.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실제 지불 금액은 P바야.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뭔데? 소비자 잉여인데, 왜 소비자 잉여를 보상 수요 곡선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그게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67페이지. 거기 6.14 다음에 보면 XJ 그 쌀 단위가 아주 미세하게 작게 잘라진다면 이 막대들이 거의 선분처럼 지금 작아지면서, 다 읽어봤을 거니까요. 그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가 10단위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이 W는 옆으로 누운 사다리꼴 OAEX 한번 보세요. OAEX가 어떻게 생겼는지. OAEX 사다리꼴 면적과 같다. 그러므로 거기가 중요한데, 별표. 그 사다리꼴 면적에 해당하는 그 소득 전체, 방금 사다리꼴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두 번째 그래프에 사다리꼴을 연필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봐. 면적을. 전체 면적을. OAEX 봐. 이게 전체 사다리꼴 면적. 이만큼을 나는 소득을 포기하고 뭘 소비할 수 있어? P바라는 가격에 X바만큼 소비할 수 있죠. 그러면 효용이 같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내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그거야. 그런데 이제 P바의 가격으로 X바만큼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나의 효용은 같아, 틀려요? 같지. 그러니까 시장 가서 내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그걸 쓰지, 쌀을. 그러니까 효용이 같다는 거야. 어떤 점과? 그 전체 면적과 뭐가 같아? 거기서 나와 있는 실제 지출액이 같지. 실제 지출액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 사다리꼴 면적하고 그 사각형의 면적이 뭐가 같다는 거야? 효용 측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효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거기 사다리꼴 면적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기하고 X바만큼, 즉 10단위만큼을 내가 쌀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 수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이것이 소비자가 보상 수요 곡선 위에 A점에서 E점으로 옮겨가는데 효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게 지금 보상 수요 곡선으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판단해야 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유야, 이유.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 위에 밑줄 모든 점에서 효용이 같은 수로 유지된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이게 정당화된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소비자의 잉여 다음에 보통 수요 곡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가격 효과하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이 가격 효과다. 그런데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대체 효과하고 가격 효과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한 수요 곡선은 무슨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 그러면 뭐가 제로라면, 소득 효과가 없다면 가격 효과하고 뭐가 같아요? 대체 효과가 같지. 그래서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든 뭐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든 같은 거니까 보상 수요와 보통 수요가 같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그랬어요.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뭘 판단해야 된다? 소비자 잉여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뭐 소득 효과가 없으면 꼭 보상 수요 곡선을 할 이유가 없지. 보통 수요 곡선을 하면 되잖아.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소비자 잉여와 보통의 수요 곡선, 거기 보면 지금까지 본 소비자 잉여는 몇 줄? 보상 수요 곡선, Compensated Demand Curve, DC입니다. 관련된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 보상 수요가 아닌 보통 수요 곡선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현실에서 왜 보통 수요를 많이 쓰냐? 관찰 가능하니까. 보상 수요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해서 효용 수준이 일정하다 이 궤적이기 때문에, 효용이라는 것은 측정 불가능한 개념이어서, 관찰 불가능한 개념이어서 우리가 쓰기 쉽기 때문에 보통 수요를 많이 쓰는데, 그러나 거기 별표,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성립할 때 보상 수요와 보통 수요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수요에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관행이 정당성을 갖는다. 언제냐 그게 조건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인 경우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면 보통 수요와 밑줄 보상 수요가 차이가 없게 되고, 결국은 양자의 차이는 뭐 소득 효과의 차이 때문이 있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 그래프에 어제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뭐 다 했고 대등 변화, 보상 변화를 다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XY 두제와 평면에, 이 XY 두제와 평면에 이런 형태로 가파른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로 같다는 것은 XJ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XJ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때 변화 이전의 예산선이고 변화 이후의 예산선인데,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최초의 소비 선택점 한 점 찍어 놓고 이제 되돌린다 그랬어요. 그걸 보상을 하면 이렇게 슬러츠키, 더 안쪽으로 힉스식의 보상의 예산선이라 그랬고, L2 예산선, 힉스 보상의 예산선. 무차별 곡선을 연결을 하면 이게 대체 효과라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대체 효과라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요런 점, 요런 점.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 예산선을 통과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예산선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효용 극대화점들이에요. 예산선상에서 선택점이들이야. 최초 A점이고, 요런 점 B점이에요. 자, 여기가 대체 효과라 그랬어. 대체 효과가 이렇게 또 쓴 사람도 있어. 그거는 뭐 이제 공부량이 좀 적기 때문인데, 대체 효과가 A점에서 B점 가는 게 대체 효과다. 그게 아니고, 이건 균형점의 이동이고,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그게 대체 효과라니까. 그래서 X0, X2 프라임, 요게
여기서 요로 관계 대체 효과. 제가 계속 여기다가 화살표를 하잖아요. 여기다 화살표. 여기에 대체 효과를 x0에서 x2'로 관계 대체 효과라니까. 두 번째 소득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버리면 이런 점이 C점이 최종 균형점 형성이 되면 소득 효과가 없는 거지. 소득 효과가 없다라는 게 B점에서 C점으로 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동은 하지. 이렇게 이동은 하지. 그런데 X제 소비량의 변화가 없다니까. X 프라임으로 이렇게 X 프라임하고 X2 프라임 이게 변화가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소득 효과가 없는 건데 어떤 재화의 소득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재화의 소득 효과가 없는 거야? 소득이 늘어도 X제 소비량의 변화가 없는 거지 Y제 소비량은 늘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X제 소득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득 탄력도가 어떤 재화에 위에 분자에다 여기 위에 상첨자로 이게 뭐 하첨자 이게 상첨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상첨자로 X제의 소득 탄력도가 제로다. 그 말은 소득이 변했을 때, 소득이 이렇게 변했을 때 1% X제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 변화는 다 어디로 가겠어? 전부 다 Y제 소비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Y제 소득 탄력도는 뭐 얼마겠어? 1이죠. 소득 변화가 전부 다 Y제로 가니까. X제 하나의 소득 탄력도가 0이면 다른 제와의 소득 탄력도는 반드시 뭐라고? 1이라고. 두 제와 우리가 평면에서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PX, X제 가격, 그다음에 X의 소비량 PX, X 평면에 여기 최초의 X0만큼 어떤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가격에서 그걸 우리가 PX0라고 하면 이 PX0 가격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했고 요 A점에서 X0만큼을 소비했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요 PX1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요 PX1으로 떨어지면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소비량은 뭐가 돼? X2'이 되지. X2'. 요 2'. B점. 그리고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해도 어때요? X2'하고 뭐가 같으니까 X'하고 같으니까 X'하고 가격과 전체를 반영해도 이 B점이지. 그래서 A점과 어떤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B점을 연결하면 이게 수요 곡선인데 가격과 수요량의 역관계 이게 수요 곡선인데 요거를 마샬리안 디맨드 보통 수요 가격 효과를 반영하고 요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보상 수요 둘 다 같다 이것입니다. 같아. 그러면 뭐 이걸로 가격 하락 시에 소비자 잉여를 평가하든 보통 수요로 평가하든 보상 수요로 평가하든 뭐 수요 곡선이 같으니까 크기가 당연히 같겠지. 자, 뭐 어제 쪽지 시험인가 소득 소비 곡선이 수요 소득 탄력도가 0인 경우 소득 소비 곡선을 그려봐라 했더니 또 그걸 또 못 그린 사람도 많이 있던데 소득 소비 곡선은 기본적으로 이 소득 소비 곡선은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뭐가 일정할 때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점이에요. 소비자 선택점. 응? 그걸 이게 뭐만 예산선만 쭉 그려놓은 사람도 있어 또. 그게 선택점이 예산선이? 예산선하고 무차별선이 만나야 선택점이지. 최초의 예산선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것만 쭉 예산선만 쭉 그려놓고 이렇게 수식으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 이거 맞았다고 할까요? 틀렸지 당연히. 요 무차별성이 맞아 떨어져야 예산선과 무차별성이 맞아 떨어져야 선택점이 되고 0점. 요게 최초의 X제 소비량이 X0야. Y제 소비량이 Y0예요. 이 상태에서 소득이 늘었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갈 거고 소득이 늘었을 때 X의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0점, 1점, 2점 이렇게 가면 그때 효용 수준이 I0고 I1이고 I2가 이렇게 효용이 이렇게 변해가면 인컴 컨섬션 커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최초의 소비점을 중심으로 요 수직선의 형태로 ICC, 인컴 컨섬션 커브가 도출이 된다 이랬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 프로듀서 서플러스, 소셜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뭐라고? 소비자가 시장 거래 과정에서 누리는 후생의 증가분, 이득의 크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거는요, PS는요,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잉여의 크기, 이득의 크기. 요거는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거래 과정에서 누리는 이득의 크기, 이거를 뭘로 나타낸 거죠? 다 CS, PS, SS는 뭘로 나타낸 거예요? 돈으로,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거예요. 첫날 했죠. 첫날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고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있다 그랬어요. 이 디맨드 커브는 뭐라고?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 서플라이 커브는 생산자의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 그래서 시장에 균형 가격이 있고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시장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와 실제 지불 가격이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은 이 높이고 실제 지불 가격은 이 높이니까 요 차이만큼이 CS라 그랬어요. CS. 실제 지불 가격이 이거고 최소 수치 의사 가격이 이거니까 요 차이만큼을 뭐라 그랬어? PS라 그랬어요. PS. 그런데 왜 이게 시장 균형일까요? 왜 꼭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시장 거래량이 이거라고 해봐요. Q1이야. 시장 거래량이 Q1만큼이야. 그렇다면 소비자는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지불 금액을 빼보면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얘지. Q1만큼 소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 지불 금액은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이 크기가 되겠어요. 이만큼 Q1만큼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생산자들은 실제 받는 가격은 이 높이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것은 이거잖아.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 크기가 될 거야. 그렇다면 소비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소비를 하면 나의 잉여가 이렇게 큰데 여기까지밖에 소비 안 하니까 나의 잉여는 지금 적은 거잖아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을 여기까지 생산 공급해주면 나의 잉여는 훨씬 더 이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는 뭘 추구한다고? 자신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기를 원해. 근데 이렇게 나의 효용을 늘릴 수가 있는데, 후생을 늘릴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겠어? 그래서 소비자도 이 생산자가 이렇게 생산을 늘려주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잉여도 동시에 이렇게 증가해서 이 소셜 서플러스가 사회적 잉여가 언제 가장 커진다고? 소비자 잉여가 가장 커지고 생산자 잉여가 가장 커졌을 때 사회적 잉여도 가장 커진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이거 무슨 곡선이라 했어요? 무슨 곡선? 네가 생각해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계 편입 곡선, 마지널 베너핏. 자, 이거는 무슨 곡선이라 했어요? 그렇죠. 한계 비용 곡선이라 했어. 그래서 이 사회적 잉여가 가장 커질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MB하고 이 점에서 요 MB하고 MC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조건 하에서 사회적 잉여가 소셜 서플러스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이 MB가 MC와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소비자가 추가적인 한 단위를 내가 소비했을 때 편익의 증가와 추가적인 한 단위 내가 생산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과 이 높이가 맞아떨어지면요. 이 높이가 MB하고 MC가 이게 맞아떨어지면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이런 시장 구조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후생은 어떻다고요? 사회 후생이 가장 높은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바로 뒤에 거기 나와요. 이제 뭐 관세, 뭐 조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항상 후생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후생이 떨어지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미 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정부 개입을 통해서 시장이 교란을 받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우리가 이런 기초 개념을 지금 얘기했어요.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가격 상한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171페이지 좀 보세요. 171페이지.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거죠? 안 속네. 네. 가격 상한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죠? 아니에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을 해야 의미가 있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예요? 가격 상한제예요? 봐요. 막 뒤집어지잖아.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가 이걸 몰라? 이러면서 그게 헷갈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오케이?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설정해야 된다. 가격 하한제는 높게,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실효성이 있다. 거기 보니까 170페이지 가격 상한제네요. 그러니까 상한 가격이 그 P바가 어디 형성돼 있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돼 있잖아. 거기 동그라미, 상한 가격의 동그라미. 그 수평의 점선을 쭉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봐.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P바 수준에서 요 P바 수평의 점선을 다시 한번 연필로 그었어요. 그 수요 공급 곡선과 맞아떨어진 점이 있어. 그 점을 지금 어떤 점이라고 돼 있어요? B점 돼 있죠. B점. 생산자는 생각해봐요. 생산자는 요 P바의 시장 가격에 직면할 건데 그 가격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것과 실제 받는 것이 차이가 거기 면적으로 나와 있죠. 삼각형. 표시 한번 해봐요. 두 번째, 이 P바의 시장 가격을 누가 소비자가 이제 지불해야 되겠지. 근데 원래 최대 지불 의사하고 실제 지불 그 차이를 표시를 한번 해봐. 그 면적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최대 지불 의사하고 실제 지불 그 차이. 그거하고 그 두 개 합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얘지. 요. 그 뭘로 표시돼 있어 거기? 삼각형 A, E, B. A, B, E. 요게 가격 상한제를 썼을 때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게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다. 지난번에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 170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있어요. 171페이지까지. 거기 지금 그래프 설명이 2, 4, 6, 8, 10줄 있는데 몇 줄로? 3줄로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물품세 부가효과, 또 지난번에 다 했어요. 물품세 부가효과. 자, 최초의 공급 곡선과 최초의 수요 곡선이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어. 그 2.2. 그리고 공급 곡선이 왜 좌측으로 왔을까? 좌상방 갔을까? 그렇지. 조세를 붙였는데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그래서 공급자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가 커졌다 그랬어요. 커졌다. 새로운 균형점을 B점하고 B점. 그 다음에 아래로 지금 세금의 크기를 표시 한번 해봐. 거기 PT에서 PN으로 양쪽 화살표를 해서 수직축에 PT하고 PN 사이를 표시를 해서 그게 세금의 크기입니다. T. 방금 2점 표시했고 시장 가격을 뭐라고 표시했어요? 시장 균형을, 떠돌아간 균형을, 새로운 균형을 A, B, 그러면 그 밑에 A. 그 삼각형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랬어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세 번째, 이제, 조세, 일반 조세, 이거 물품세라는 것을 보고, 두 번째, 관세라는 것을 볼게요.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붙이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이런 게 아직 있으면 어떡해? 조교, 정신 차려. 자, 조세, 물품세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요 PQ 평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고 서플라이 커브가 있었을 때 시장 균형 상태였고 요점이 최초의 이퀄리브리엄 상태고 공급자에게 붙였더니 공급자의 최소 수치 의사가 커져서 이렇게 S 텍스 이렇게 됐고 새로운 균형점을 예컨대 뭐 A, B 해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 규모는 줄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세부가 이전 가격, 조세부가 이전의 거래량, 조세부가 이후의 거래량, 조세부가 이후의 가격. 자, 이 가격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쓰면 바이어의 가격이고, 바이어, 구매자의 가격이고, 요 조정된 만큼이 전체가 텍스예요. 당연히. 요 조정된 만큼. 그래서 요런 점을 B점 하면, 요게 P 셀러의 판매자의 가격이라 이랬어요. 판매자의 가격.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안 붙였을 때는 이렇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만큼이 소비자 잉여라 그랬고, 요 위쪽이 실제 받는 요 가격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하고 맞아 떨어지는 요 차이점이 뭐라 했냐면 이게 CS, 요게 PS 이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관세를 붙였더니 가격이 요로 가버렸고 수량은 요로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최대 지불 의사하고 실제 요만큼 그리고 전체를 면적으로 나눠봅시다. 이 최대 지불 의사하고 실제 받는 것은 요 수치, 요 지불하는 것, 죄송합니다. 실제 지불하는 것, 요 사이고. 그래서 요것만큼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요 영역을 지금 알파, 베타, 게모, 델타 뭐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알파, 베타인가요? 요 베타로 되어 있어, 옆쪽에. 알파, 베타, 델타, 뭐 게모, 뭐 이런 식으로. 요건데,
노란색으로 우리가 표시된 것은 요 원래 최초의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에서 이제 소비자 잉여를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전체 감소분. 두 번째, 생산자 잉여는 요 면적에서요. 이렇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CS는 요 델타 CS는 어떻게 표시했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소비자 잉여 감소분을 표시할 수 있고 PS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델타 개모,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개모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 잉여 감소분 전체는 요 크기인데 실제 소비자가 세금 낸 거는 알파밖에 안 돼서 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베타고 그 다음에 요 전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인데 요것만큼밖에 세금을 안 내니까 요 생산자 잉여 추가 부담은 뭐고요? 갬머만큼 감마 좀 이상합니다. 감마. 이 갬머만큼 이게 감소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추가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세금 텍스요. 세금 부분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고 요것만 해서 SS라 했어요. 델타 SS 소셜 서플러스. 그리고 요거는 델타 T는 요 알파 델타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될 거여서 소셜 웰페어는 정부 부문을 포함해서 요거 민간 부분과 요 정부 민간과 정부를 포함해서 소셜 서플러스를 소셜 웰페어를 정하는데 전체는 뭐가 요게 두 개 날아갔겠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개모 이렇게 날아갔겠지. 그래서 이거를 사중 손실이라 그러고 dead weight loss 사중 손실 또 excess burden 추가 부담이라고 했죠. 추가 부담.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험하게 되는 조세 납부액을 넘어서는 조세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담분 이걸 추가 부담이라 이렇게 했어요. 관세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는데 나중에 뒤쪽 가서 또 경제학이니까 뒤쪽 가서 나오진 않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야.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관세는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붙이는 세금이에요. 물론 이제 물건을 수출할 때도 세금을 붙이기도 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수출 관세도 있고 수입 관세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수입할 때 붙이니까 대부분 수입 관세야. 그러면 이게 물건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선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요 관세선이라는 걸 통과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통과하게 되면 외국에서 값이 쌌던 것도 이제 이걸 통과하게 되면 비싸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모든 관세도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정책을 사용하면 아까 우리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정책을 쓰면 항상 가격이 변하고 두 번째 수량이 변하고 세 번째 후생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정책이니까 관세 정책이니까 똑같아. 가격이 변해. 두 번째 수량이 변해. 세 번째 후생이 변해. 후생 효과. 자, 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렸으니까 철책선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게 국내입니다. 요 국내 시장에 이런 영향을 줘요. 여긴 해외 시장이야. 해외 시장에. 그러면 세금 붙이면 해외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크냐 작냐야. 경제 규모가 크면 대국이면 여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는 것은 다 소국이야, 소국. 그래서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소국에서는 경제 규모가 작은, 소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거인국, 소인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면 소국이고, 국제시장에서 가격이라든가 국제시장에 뭐 수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면 대국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국인가요, 대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소국이에요? 왜 소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근거가 있을 텐데. 소국이라면 뭐 왜 소국이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11번째 무역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5가지 주력 업종이 있어.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조선, 철강, 석유화,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이거에 대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앞으로 20년간 우리는 대형 조선에 대해서 20년간 앞으로 수주할 걸 이미 다 계약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에 관한 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형 조선 물량을 늘리면 국제 가격이 폭락할 거고요. 줄이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반도체 물량, 반도체 우리 64, 삼성 반도체가 64메가디램부터 시작해서 1기가, 2기가 디램 전부 다를 석권은 전부 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야. 응? 반도체 물량을 삼성이 늘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지. 국제시장 가격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대 주력 업종에 관한 한 한국 경제는 경제 규모가 큰 대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국이라는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국 모형을 보게 됩니다. 거시경제 가면 대국 모형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줘. 대국이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봐야 돼.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두 나라 분석은 내가 어떤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돌아오는 것까지 본다고. 이거를 이제 메아리 효과 이러는데 영어로는 리퍼쿠션 이펙트, 반향 효과 이렇게 불러요. 이런 효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그냥 소국 가정을 둬가지고 그 나라만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국 가정을 두는 거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관세 정책을 얘가 썼는데 왜 국내만 봐? 왜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지? 복잡하니까. 분석이 복잡하니까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거다 이거예요.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해외에서 1,000원짜리가 10% 관세에 붙으면 1,100원에 들어온다. 1,100원에. 이해되세요? 가격이 상승해. 이거를 어떤 가격이에요? 수입제 가격이야. 수입제 가격이 상승해. 두 번째, 비싼데 뭐 많이 사올까? 예전보다? 아니지. 수입량이 줄어요. 자, 기본적으로 관세를 붙이는 이유가 요 수입량을 줄여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왜 뭐 일본 토요타 자동차, 벤츠 뭐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도록 그동안에 관세를 계속 붙였어요. 왜 붙였어요? 국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못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되거든.
근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장벽을 쌓아두면 국내 현대자동차가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호하는 거야. 그럼 뭔가 생산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뭐 가격, 수량, 생산이 어디 있어? 여기에요. 요 수입제 가격이 비싸지면 적게 수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산 대체재가, 이거 수입제요, 국산 대체재 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후생 변화가 있는데요. 후생 변화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요 세 가지 효과들을 보고 후생 변화는 면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바깥에 그리세요. 이렇게 바깥에 수요곡선을. 서플라이 커브를 안쪽에 그려서 요 아래가 시원하게 나오도록. 서플라이. 자, 이게 폐쇄 경제라면, 다시 말하면 그냥 해외가 없어. 그냥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의 시장 균형이겠죠. 그런데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입한다는 거, 해외에서 값이 싸니까 사오는 거지. 그렇죠. 값이 싸니까. 국내에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는 국내 가격은 이렇게 비쌀 텐데 해외에서 값이 싸. 요게 뭐 이렇게 P, 보통 I 쓰기도 하고 PW 쓰기도 하는데, 뭐 교과서 PW 써놨으니까 W 쓰겠습니다. PW, 월드 프라이스, 세계 시장 가격입니다. 월드 프라이스, 세계 시장 가격이야.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공급 곡선과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공급량이 결정되겠죠. 국내 생산량이. 이 저렴하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뭐가 결정이 돼? 수요가 결정이 돼. 따라서 공급은 예컨대 여기 뭐 Q1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는 Q4 이렇게 해요. 공급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수요는 이렇게 많으니까 모자란 것을 뭐 한다고요? 수입을 하고 있다고. 요 사이만큼을 수입을 해. 요만큼을 수입을. 그런데 정부가 보니까 이 얘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입이. 국내 생산은 조금밖에 안 되고 수입이 엄청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수입제가 그냥 국내 대체재를 생산의 대체재를 다 죽여버리고 요게 수입제가 다 차지하고 국내 생산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관세를 붙인다는 거예요. 관세를 붙인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해. 요게 PT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요 PT.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이야. 뭐 WT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교과서처럼. 이게 이제 미시책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월드 프라이스 가격, 국제시장 가격이고, 이거는 관세 부과 이후 가격이야. 관세 후 가격 써놔요. 옆에다. 관세 후 가격.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상승해.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생산자는 또 얼마만큼 생산하겠어? 요 맞아떨어진, 공곡선 맞아떨어진 점에서 요만큼 Q2만큼 생산하겠죠. 소비자는 요 Q4만큼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이제 Q3만큼 생산량을 어떻게 하겠어? 줄이겠지. 소비량을 줄이겠지. 비싸니까. 그래서 국내 생산은 이렇게 늘고요. 소비는 이렇게 줄어서 결과적으로 수입량이 준다. 얼마만큼을 줄어? 요만큼을 줄지. 요만큼을 수입량이 줄지 이제.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수입량이 원래는 요 Q4에서 Q1을 뺀 것만큼 수입하다가, 그렇죠? 요 전체가 요 Q4인데 여기서 Q1을 뺀 것만큼 수입하다가 이제 Q3만큼에서 얼마만큼? Q2만큼을 뺀 걸로 수입을 하지. 이게 되시죠? 이렇게 수입량이 감소하는데 이제 Q3에서 Q2를 뺀 것만큼으로 수입량이 결정된다.
후생 변화가 중요한데 후생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면적을 우리가 요 면적을 A 면적, 요런 면적을 B, 요런 면적을 C, 요런 면적을 D 이렇게 해보면 A, B, C, D. 자, 이제 이렇게 절편값이 뭐 다 닿고 이렇게 해야 내가 소비자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안 닿아도 소비자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처음에 소비자 균형 때문에 2점이었잖아.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수요곡선상으로 2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요곡선 높이네요. 수요곡선 높이. 요 수요곡선 실제 지불 가격은 원래 얼마였어요? 요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요 둘러싸인 면적. 요거를 이제 교과서는 이게 지금 S 스타 국제시장의 공급곡선이에요. 국제시장 공급곡선이야.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이렇게 T스타 이렇게 써. T스타. 관세 부과 이후의 국제시장 공급곡선이에요. 관세 부과 이후 국제시장 공급곡선인데 얘하고 뭐하고 둘러싸인 영역이지? 소비자 잉여는 얘하고 둘러싸인 소비자 잉여지. 이거 수요 곡선하고 뭐하고 둘러싸였어? 요 S스타 국제 공급 곡선하고 둘러싸인 요 삼각형의 면적이 뭐라고? 소비자 잉여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균형점이 여기로 가니까. 요 T스타 얘하고 얘가 둘러싸인 면적이지.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죠? 감소한다. CS 컨슈머 서플러스는 감소하는데 요 면적에서 요 면적으로 가니까 요게 다 날아갔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D 이렇게 전부 다 감소해. 두 번째, 생산자 잉여를 보면 PS, 생산자 잉여는 균형점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요 가격에서는 요만큼. 이제 요 가격에서는 요만큼. 그러니까 생산자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 그렇죠? 그럼 원래는 생산자 잉여는 실제 받는 가격은 요 가격이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건 이거였어. 그래서 요 면적에서 이렇게 면적이 바뀌지. 그래서 플러스 A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고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는 게 관세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관세 수입. 관세는 얼마만큼 거둘까?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겠죠.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상승해. 그래서 생산량은 늘어, 소비량은 줄어. 요것만큼 이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수입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관세가 붙는데 얼마의 관세를? 요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차이만큼의 관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 크기만큼. 그래서 요 C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다. 플러스 C, 정부의 관세 수입이 있어. 그러면 자, 요 CS하고 요 PS를 합한 걸 뭐라 그랬어요? SS. 여러분 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요 전체가 웰페어다.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 요 사회후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마이너스 BD만 남는다. 마이너스 B하고 D만 남아. 요게 후생이 감소하는데 BD를 우리가 면적을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보면 요 크기다. 하나는 생산점이 이동하면서 나타나고요. 하나는 소비점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생 손실 부분인데 후생 손실 부분 요 BD가 요거를 누가 가져간 애가 있나? 원래는 A, B, C, D가 다 누구 거였어요? 관세 붙이기 전에 누구 거야? 소비자 거였지. 그런데 얘는 누가 가져갔어 지금? 정부가. 정부가 가져가는데 얘는 누가 가져가고? 생산자가 가져가고. 근데 얘는 누가 가져갔어? 가져간 애가 없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지. 그래서 이걸 사중손실이라 그래. 사중손실. 세금의 경우는 사중손실의 용어하고 또 뭘 쓴다고?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세도 세금이에요.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게 이제 생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소비 측면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생산과 소비의 왜곡으로 인한 후생 손실 이렇게 불러요. 생산 소비의 왜곡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다. 후생 손실. 요거
요걸 deadweight loss, deadweight loss, 사중 손실, 이거를 생산소 배고는 후생 손실 부분이다. 이렇게 관세의 효과인데, 이게 관세 어느 시장만 봤어요? 수입제 시장만 보고 있는 부분 규정 분석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더 가지는 않을 텐데, 그 174페이지를 좀 보세요. 174페이지. 폐쇄경제 앞에 얘기가 나와 있고요. 관세부가에. 그 114 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몇 줄?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어디라고? 여기요. 요 가격. 국내 수요 공급이 맞닿은 상태 시장 가격. 개방하면 요 국제시장에서 이제 쌀을 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자유무역 상태에서, 여기서나 자유무역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쌀을 수입할 수 있다. 저렴하게. 그런데 국내 쌀 농가가 다 죽겠지. 그래, 우리 국내 쌀이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해외에서 뭐 이렇게 싸오는 거는 이렇게 싸면 다 쌀 농가가 문을 닫겠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붙였다. 그런 것인데, 지금 일단 쌀 시장 개방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거기 보세요. PW 옆에다가 쌀 시장 개방 이렇게 써놔. PW에 쌀 시장 개방. 생산은 얼마만큼 하고요? A만큼 하고. 소비는 얼마만큼 하고? D만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무역 하에서 쌀 수입량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두 번째, 관세를 부과하면 거기 PW에서 PWT로 화살표로 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놔? 1번 요 가격 효과. 두 번째, 요렇게 2번 무슨 효과? 수량 효과. 수입량 감소. 세 번째, 3번은 요 면적으로 나타나는 후생평가.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국내 쌀 생산자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싼 값의 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세 부과에다 밑줄 긋고, 관세 부과 후에 국제 공급 곡선은 관세율만큼 상방 이동한다. 그래서 수입량, 생산량 다 나와 있는데, 거기 한편 거기 밑줄 그으세요.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것을 바로 관세 부과의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라고 부른다. 그 옆에 써나 관세의 주 목적이 이겁니다. 관세를 붙이는 이유가 세금 더 거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점스러운 목적이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세를 붙인 거라 그랬어. 그러면 관세를 없애버리면 얘가 일로 오겠지. 그러니까 분석이 반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반대로. 그게 관세를 없애버린 게 뭐예요? FTA야. FTA.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 분석은 관세하고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어. 175페이지. 거기 마지막 단락에 앞에서 6-12를 통해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진 결과 달성되는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인구가 가장 극대화되고, 거기 국제무역의 동그라미.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자유로운 교역이 허용되면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고, 관세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면 그 크기가 줄어든다.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거기 베타, 델타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이런 관세의 목적이 뭘 통해서?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라는 대가, 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상품을 이렇게 길게 했지? 뭐 어차피 이것도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